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말이죠. 맞아요. 무려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텐트를 치고 또 거두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어서 헤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 광야에 갇혀 있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자신들이 속한 세대의 모든 성인들이 수명을 다해서 사라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헌, 그러니까 흔히 신명기 2장으로 알려진 텍스트를 아주 깊숙이 해부해 볼 겁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걷고 또 걸었다는 어떤 고난의 행군일지 같은 게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고대의 지정학적 위기나 정복, 생존, 그리고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외교적 규칙이 생생하게 담긴 기록입니다. 오늘 이 대화의 세 번째 참여자인 당신이 이 고대 중동의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이 텍스트를 종교적인 경전이라는 틀에서 잠시 벗어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고대의 지정학적 가이드북이자 지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지정학적 가이드북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 단위의 유랑 집단이 미지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강력한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영토를요. 진짜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누구와 칼을 맞대고 싸워야 하는지, 반대로 누구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저하게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계산된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는지를 추적해가는 과정인 거죠. 와, 이거는 현대의 국제정치학이나 영토 분쟁의 관점에서 보아도 대단히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아주 분석적인 통찰을 제공하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텍스트의 도입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산 주변의 거친 산악지대를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북쪽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군이 시작된 거죠. 네, 아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폭발할 시점이죠. 보통 이런 전개라면 거대한 무리가 마침내 칼을 뽑아들고 막 마주치는 모든 족속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땅을 빼앗는 그런 피 끓는 정복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겠죠. 그런데 이때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은 놀라울 정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마주치게 될 텐데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지침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투지 말라는 명령의 수위를 들여다보면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텍스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 자손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한 발자국도요? 네, 역사적으로 무력을 가진 수백만 명의 유랑 집단이 타민족의 영토를 지나갈 때 벌어지는 일은 뻔하거든요. 식량을 약탈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틈이 보이면 바로 강제로 점령해버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러한 폭력적 팽창이나 약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행동 지침을 읽다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남의 땅을 지나가면서 마치 극단적으로 매너를 지키는 현대의 관광객들처럼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관광객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오히려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심지어 돈을 주고 우물의 물을 사서 마시라는 매우 철저한 경제적 거래를 명령받습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존중하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낯선 개념이었을 겁니다. 정복을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주 예의 바른 외교 사절단처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텍스트는 이토록 철저히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신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현대 한국어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당장 회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당시 사막을 걷던 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대체 어떤 무게를 가졌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현대의 비즈니스적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토지 소유권 또는 할당된 상속지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절대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신에게 약속받은 거룩한 땅이 있다고 믿었을 텐데요. 이 명령은 그들의 세계관을 아주 크게 확장시킵니다. 아,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타 민족인 에서의 자손에게 주어진 영토의 경계 역시 신이 합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니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영토적 권리도 신성하다는 것을 배우는 혹독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 단어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맹목적인 팽창주의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제 눈길을 사로잡은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크고 척박한 광야를 걸어왔는데 텍스트는 그들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사막에서 40년이면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사투였을 텐데. 네, 부족함이 없었다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맞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고난의 방황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거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기록이 바로 이 40년 광야 생활의 본질을 완벽하게 재정의해 줍니다. 이것이 방향을 잃고 헤맨 통제불능의 재난이나 맹목적인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공급과 완벽한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민족 단위의 혹독한 군사적, 외교적 훈련 기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아, 훈련 기간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불안정한 집단이 자신들의 거대한 머릿수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어진 선을 지피며 엄격한 기율 아래 움직이는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과 철저한 통제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그 통제와 훈련의 실질적인 결과가 텍스트의 다음 전개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에서의 자손이 있는 세일산을 완벽하게 무사통과하고 에돔을 거쳐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북상합니다. 역사적으로 롯의 자손들이 자리 잡은 곳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똑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땅 역시 롯의 자손에게 합법적인 기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멈춰서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무기를 내려놓고 얌전히 경계를 존중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토록 고분고분하게 명령을 따를 수 있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타임라인의 단서가 등장하거든요. 타임라인이요? 네,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8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 세대의 모든 군인들, 즉 이집트에서 나와 불순종하고 옛 방식에 젖어있던 9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 완전히 다 사라진 거군요. 네, 텍스트는 이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매우 건조하지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걷기만 한 게 아니라 옛 세대가 전부 역사 속으로 퇴장할 때까지 기다린 뼈아픈 침묵의 시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만이 남은 거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엄격한 규칙과 경계선을 지키는 법만을 배우며 자라난 세대만이 마침내 다음 목적지를 향한 본격적인 진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네요. 9세대의 방식으로는 이 새로운 외교적 규칙을 따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마치 영화나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인족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바로 텍스트 중간중간에 마치 괄호를 치고 덧붙인 것처럼 등장하는 고대 거인족에 대한 역사적 각주들입니다. 지정학적 가이드북 한가운데 갑자기 거인족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 부분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요소를 넘어서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모압과 암몬의 땅에 과거 어떤 이들이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에밈, 르바임, 삼순민 같은 낯선 부족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죠. 텍스트의 묘사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먼저 살았던 원주민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 그 척박한 땅에 패권을 쥐고 있던 숫자가 많고 무시무시한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큰 거인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산만한 거인들이 지배하던 곳이었대 라며 전설 같은 모닥불가의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습 말이죠. 정말 영화적인 상상력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이 문헌이 그 거인족들을 단순히 신화적인 괴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화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오히려 이 텍스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냉혹한 이주와 정복의 패턴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장치로 이 거인족의 역사를 활용합니다. 거인족도 쫓겨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거인족인 에밈이나 삼순밈은 무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먼저 살고 있던 호릿 사람을 멸망시키고 세일을 차지한 것처럼 암몬 족속 역시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삼순밈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다고요. 아, 강자라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갑돌사름, 즉 훗날 블레셋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해양 민족이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정착했다는 전혀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례까지 끌어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괄호 속의 이야기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히 고정된 원주민도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이는 거인족이라도 결국은 새로운 민족에게 밀려나고 그 땅의 주인이 피를 흘리며 계속해서 바뀌는 거친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여주는 거군요. 이 고대의 텍스트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이신 당신에게 매우 현실적인 지정학적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영원히 고정된 패권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패권은 끊임없이 이동하니까요. 네, 부족 간의 치열한 이동과 정복, 원주민을 밀어내고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이 피비린내라는 교체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대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내딛고 있는 발걸음과 앞으로 벌일 정복 전쟁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교체의 일환이라는 것을 텍스트 스스로가 객관화시켜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니까 이 거인족에 대한 짤막한 정보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전쟁에 대한 소름 돋는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한 복선이죠. 그리고 그 복선은 텍스트의 후반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서 아주 강렬하게 현실이 됩니다. 분위기가 말 그대로 급반전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텍스트 내에서 물리적인 경계일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비무장 평화 상태였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세일산, 모악, 암몬을 지나며 극도로 억제된 평화와 통과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를 기점으로 텍스트의 어조와 신의 명령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외교사절단이 아닙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맞서 싸워 그의 땅을 차지하라는 억눌려 있던 전투의 나팔 소리가 마침내 울려 퍼집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리더인 모세가 취한 전략이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신으로부터 명백한 전쟁 개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곧바로 군대를 진격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평화의 사자를 보내죠. 네, 아주 노련한 외교적 접근입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앞서 에돔과 모압에게 했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평화의 제안을 건넵니다. 우리는 오직 큰 길, 대로로만 통과하겠다.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식량과 물은 모두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 먹겠다. 심지어 에서 자손과 모압 사람들도 우리의 이러한 평화로운 통과를 허락해 주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외교적 선례까지 제시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설득이죠. 명분도 있고 조건도 훌륭한 완벽히 이성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시온은 이 평화로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만이 가진 매우 독특한 시각이 등장하죠. 시혼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죠. 네, 시온이 대체 왜 이런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전쟁을 자초했는가? 텍스트는 신이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력하게, 즉 고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목은 고대인들이 역사의 결정문적 측면, 즉 운명과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창문입니다. 운명과 선택이요? 만약 현대의 군사 전략가나 역사가가 이 상황을 분석한다면
시온 개인의 지나친 오만함, 영토 방어에 대한 과대망상 혹은 외교적 오판으로 해석하겠죠.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는 그렇겠죠. 하지만 고대 문헌의 서술 방식에서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특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순간은 흔히 신의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개입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무언가로 보는 거군요. 텍스트는 시온의 어리석은 거절이 단순한 리더의 변덕이 아니라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위해 세팅된 거대한 섭리와 운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섭리라. 우리는 여기서 고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과 파멸,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운명론적으로 수용했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시혼의 거절 이후 벌어진 결과는 앞서 지켰던 매너 있는 평화와는 정반대로 고대 전쟁의 참혹함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야하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시온과 그의 군대, 백성들은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아주 잔혹한 결과가 이어지죠. 이 과정의 묘사는 현대의 독자인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를 포함해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오직 가축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진멸이라고 번역되는 고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페렘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헤렘은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매우 가혹한 관습입니다. 적이나 그 성읍을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거대한 희생제물로 여겨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뜻하죠. 자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거군요. 이 탐구에서 우리가 이 고대의 잔혹한 전쟁 방식을 현대적 잣대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냥 기록을 살펴볼 뿐이니까요. 다만 이 원문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당시의 척박하고 피 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의 현실, 그 민낯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극도로 신중하게 평화를 유지해야 할 타인의 경계선과 반대로 자비 없이 철저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야 할 적의 영토가 극명하고도 냉혹하게 나뉘는 고대 세계의 단면을 마주하는 겁니다. 철저한 평화와 철저한 파괴. 그 극단적인 대조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잔혹하고 성공적인 정복의 기록과 함께 텍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아로엘부터 길르앗까지 수많은 성읍을 함락시키며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피가 끓어오르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승리의 기세 속에서도 이들은 암몬 족속의 땅, 즉 야복강가와 산지 주변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텍스트는 분명히 기록하며 이 서사를 마무리하거든요. 네, 그곳은 신이 금지한 곳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더라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경계만큼은 칼같이 준수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해 거침없이 진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멈춰서는 그 통제력이 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멈출 줄 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피투성이 정복기가 아님을 증명하죠. 개입하지 말아야 할 타인의 영토 앞에서는 승리의 질주를 스스로 멈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세대를 묵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38년의 뼈아픈 세월 동안 체득한 가장 위대한 규율이었습니다. 언제 칼을 뽑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집단으로 다시 태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분석한 이 고대 문헌은 단순히 길을 잃은 자들의 유랑기나 맹목적인 살육의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네, 철저히 계산된 기록이죠. 누구의 영토를 철저히 존중하고 지나쳐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스스로의 한계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과 세대 교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값비싼 수업료였네요. 이 오래되고 거친 고대 지형도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아주 날카롭고 실용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라는 미지의 영토를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떤가요? 각자의 영토를 통과 중이라는 거네요.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뛰어들어야 할 전투와 꼭 참고 존중하며 지나쳐야 할 타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맞서 싸워 무너뜨려야 할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전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내 방식대로 개입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더라도 조용히 대가를 지불하고 예의를 갖춰 스쳐 지나가야만 하는 세일산이나 모압 같은 타인의 고유한 경계선 역시 존재합니다. 존중해야 할 경계선 말이죠.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와닿는 통찰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그게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지혜겠죠. 자,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이 아주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통과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신이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텍스트의 운명론적 묘사를 보았습니다. 네, 거대한 섭리의 관점이었죠. 모세는 분명 그에게 나라를 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온에게는 애초에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거대한 역사의 물결과 정해진 섭리 앞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나 고집조차도 결국 이미 결정된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일지 고민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치열하게 내리는 삶의 수많은 결정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촘촘히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진짜 무게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 깊은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